안녕하세요. 네, 경제원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프린스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경제원론의 기본 원리들이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고 저자마다 아니면 학파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관심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동의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본 원리가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그냥 교과서에 맞춰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들 기본서들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기본 원리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맨큐의 경제학을 선택하고 있고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서 얘기하는 기본 원리는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가지로 나누는 거 물론 이제 세세적 그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리 밑에 있는 그것들 중에 10가지를 골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10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그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근데 제가 요약하고 싶은 기본 원리는 딱 세 가지고요. 세 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거는 뭐 현대에 들어서 현실적으로 사회과학이 해야 될 방향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를 따진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적화와 균형입니다. 뭐 항상 첫 시간에 학생들 만나서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또는 경제학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는데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을 맞출 때도 있고 맞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균형이고요. 그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 거기에 딸려 있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전에 경제학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경제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우리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을 대표하는 단어, 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학을 대표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게 과연 뭘까? 네. 그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대답하는 단어가 돈입니다. 돈이요. 물론 뭐 그 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한때는 처음에 강의 시작하고 이랬을 때는 실망하기도 했었는데 경제학이 돈에만 국한된단 말이야 뭐 이런 제 질문을 하기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뭐 꼭 틀렸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왜 경제학을 대표하거나 경제학이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경제학을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인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돈은 우리가 상당히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돈이라는 게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면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온다. 돈을 쓴다. 그죠? 여러 가지 돈으로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활동들을 대표하는 뜻으로 돈을 쓴다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라는 것의 역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많은 행위들을 돈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죠.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돈을 벌어온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개인적인 시간과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바꾸는 거죠. 나의 노동 시간을 쓰고 거기에 합당하는
보수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 보수, 임금이죠. 만약 그게 노동이라면, 그러면 이제 자본이라는 건 내가 쌓아온 자산을 모아서 어떤 데 투자를 했다. 그게 자본이 되겠죠. 그 자본을 통해서 자본 수익이 일어납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자본에 대한 아니면 노동에 대한 보수로 돈을 벌어오는 것, 소득을 벌어오는 것, 그것 자체를 동의라고 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사실 자체도 사실은 경제 행위 자체에 포함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이 뭐냐? 경제학을 정의를 내려봐라 이랬을 때 그렇게 돈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그렇게 따지면 그게 경제 행위가 되겠죠. 그 사람들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데 경제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경제 행위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을 정의하기 위한 단어로는 중어 반복이니까 적합하지 않죠. 그 경제 행위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산하는 거 있고 소비하는 거 있고 배분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 소비, 배분, 요 세 가지의 어떤 행위들을 각각의 경제 주체, 그러니까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경제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경제학을 그런 활동을 분석할 때 우리가 어떤 점,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결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균형이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다라고 또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경제학이 뭔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의, 대중들의 활동,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되셨나요? 뭐 따르게 정의하는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보면 따르게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정의는 그러니까 학문적인 정의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경제학이 뭐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이브하게 설명을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사회과학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연과학처럼 1+1이 항상 2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변수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정확하게 수식으로나 모형으로는 나타나기 어렵다. 그런데 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는 게 경제학인데, 그럼으로써 모형도 도입하게 되고 모형으로 나타낸 균형점 또는 결과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게 되고 추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쭉 경제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는 것들이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경제학이 뭘까 나름대로 우리 정의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는 거,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거, 그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할까요? 왜 어떻게 우리는 소비 활동을 할까요? 소비라는 거, 내가 벌어들인 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수준에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사는 거죠. 나의 소득을 지출하고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누리는 거죠. 그게 소비 활동입니다. 소비 활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일어나느냐?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나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합니다. 왜 컴퓨터를 사나요? 그걸 사용해서 즐거우니까 사는 겁니다. 인생을 왜 삽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삽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근데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어떻게 왜 일어나느냐?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 행복감을 척도하는 단위로 효용이라는 유틸리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개별적인 소비자들은 소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비라는 활동,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이라는 한계, 그 한계와 나의 욕구, 더 행복해지기 위한 욕구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나의 제약, 다른 쪽에서는 나의 끝없는 욕구.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한계와 비슷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있겠죠. 그게 뭐 인간이라는 휴먼 캐피탈, 휴먼 캐피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인구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들 아니면 능력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부존자원들 뭐 석유가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석탄이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각 국가별로 소유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자원들이 무한한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찾아가는 것 과정도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연속적인 변수일 수도 있고 아주 이산적인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처럼 1, 2, 3, 4 중에 하나 고르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그 선택지를 1, 2, 3, 4 가장 좋은 4가지를 추려서 그 4가지 중에 선택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뭐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선택, 어떤 결론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의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소비자의 예를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나는 엄청나게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어떤 욕구가 있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데 무한히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는 그런 거죠. 나의 소득에 제한이 있다. 소득 제약이라고 하죠.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제한을 두고 내가 최대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게 소비자 선택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는 어떤 거냐? 다른 중요한 경제 주체 하나 대표로서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를 만들어내려 서비스든 물건이든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물건 만들 때 뭐가 필요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제작을 해야겠죠.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산적인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자본이 필요합니다. 뭐 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기본적인 재료들도 필요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모형화한다면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조합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노동과 자본을 쓰는 데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노동과 자본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노동을 쓰는 데 대한 비용, 자본을 쓰는 데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비용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그러면 생산을 왜 하나요? 돈을 벌려고 하죠. 이유는 아니면 레비뉴를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죠. 생산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나 생산을 많이 해놓으면 시장에 나가서 팔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 그게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증가하는
그럼 증가하는 비용 이게 제약입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 제약 조건이 있죠. 거기에 따른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 욕구죠. 끝없는 무한한 생산하고 싶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딸려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 하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적정한 수준의 생산량이 존재할 거다. 이윤극대화하는 생산량이 존재할 거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생산자 이론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시경제학의 출발점은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입니다. 그걸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그 두 개가 어디서 만나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만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거래를 하는 곳 시장이죠. 그 시장 이론입니다.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 요거의 이제 트라이앵글. 예, 요거 세 개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번 학기는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론들, 그 모형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수학적인 모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경제학자, 그걸 생각해냈던 사람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하고 있는 분석 방법, 그 툴이 뭐냐, 거기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배경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 예,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으로 다시 좀 심화학습을 하고 고급 미시, 고급 거시 가서 더 심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뭐 중급 미시, 중급 거시 과목들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딱 짜여진 프레임 때문에 상당히 경제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상태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 거기다 사회과학이니까 그냥 수학만 잘해가지고 뚝딱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통계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많은 과학적인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갈수록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원론 수준이라면 가장 재미있고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 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자원, 경제가 가진 유한한 어떤 한계, 제약 이것들이 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간이 제가 뭐 어떤 욕망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나의 소득이 제약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을 아니면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번 한 100년 동안은 엄청나게 빌려서 쓰고 나머지 수십억 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가부처럼 아니면 재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빚을 지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런 희소한 상황,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인데 소비자나 생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희소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또 그 정의의 그 뒷면에 아니면 정의의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이 어떤 걸 다루냐? 뭐 아주 광범위하죠.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그래서 public choice. 그래서 공공적인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것들이 공공선, 공공의 효율,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느냐를 측정하게 되죠. 우리가 이 도시에 도로를 새로 놔야겠다, 터널을 새로 뚫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토론을 하게 되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게 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절약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지금 들이는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사실 그 선택을 누가 하게 되죠? 대중들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아니면은 그 공동체의 주체들이 하게 됩니다. 그 정치적 과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선택을 도와주는 학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소비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언제 직장을 구하고 얼마만큼 대학 교육을 받고 네,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을 항상 하게 되겠죠. 그 과정도 사실은 경제학의 범주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경제학에서 하고 있어요. 네, 결혼, 결혼의 비용, 결혼의 효용 이런 거 고민해가지고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인간의 다른 감정적인 부분들 네, 충분히 들어가게 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쓰는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경제학을 잘 이해하고 나면 공부하고 나서 잘 이해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 혼자만 고민하면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한계가 여기서 또 부딪히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죠. 네. 뭔가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소비 활동을 한다. 내가 내 물건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 나가보면 거래가 일어나죠. 더 조금 낮은 싼 가격으로 물건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게들을 방문하고 요새야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평가를 들어보고 사용자 평을 들어보고 생산자의 어떤 광고하는 내용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호작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연구 대상 또는 범위라고 하면 아주 넓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고민하느냐? 아니요. 경제학자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 각각의 개별적인 구성원들에게 어떤 유인, 인센티브라고 하죠.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출산율이 왜 높아지는 게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노동이 늘어나면 국가의 GDP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커질 수 있죠. 그걸 기계로 아니면 AI로 컴퓨터로 뭐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휴먼 파워, 휴먼 캐피탈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국가의 어떤 정책들, 경제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회과학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경제학의 범주에 거의 경제학적인 분석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 또 범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기본 원리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10가지인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 이제 그 최적화라고 했죠. 최적화와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엠피리시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사회과학적인 것들의 분석을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 10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런 원리가 있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그렇죠? 네,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물건, 컴퓨터를 한 대를 살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컴퓨터를 비교 평가하게 됩니다. 맥 컴퓨터를 살지, PC를 살지. 내가 맥을 선택했다면 PC는 버리게 되는 거죠. PC를 살 수도 있었다. 이 돈을 가지고 이걸 살 걸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가 하나의 선택을 하면 거기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죠. 그 책임을 비용으로 평가한다라는 거고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포기해야만 했던 어떤 다른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기회비용으로 평가합니다. 기회비용 또는 이제 어떤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라는 원리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물건을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1,000원이 나의 비용이다. 네. 회계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1,000원이 비용이죠. 근데 그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이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1,000원의 화폐적인 가치 그 자체가 비용이 되는 것도 있죠. 아주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판단하는 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걸 기회비용으로 평가하고 그게 회계학적 비용과 되게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경제학에서 매일 얘기하고 있는 그 비용은 기회 비용이라는 것들 기회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는 기회 비용의 개념으로 쓰여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대가, 그 비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게 하나의 원칙이다,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음은요, 인간이 하는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판단 이거는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이 좀 어려워요. 합리적인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인데 최적화라는 걸 한다 그랬죠.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나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싶어. 다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입니다. 효용 극대화입니다. 효용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효용 극대화 점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계적인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게 사실은 미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점 또는 극소점 이런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을 합니다. 미분이 뭐냐? 한계. 마지널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그걸 이제 학문적인 단어로 분석하다 보니까 한계인데요. 1차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그 기울기가 뭘 의미합니까? 만약에 한계 효용이다.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이다. 그 물건 하나를 더 점차적으로 소비를 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낄 거예요. 그걸 측정한 게 효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의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나의 효용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소비를 증가시키면 한 물건을 계속 쓰다 보면 그 만족도가 늘어난다. 개수가 늘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으니까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소비에 관한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행복감,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용, 그거를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한계 효용, 그러니까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최적점, 극대점, 극소점을 찾아낼 수 있다. 제약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 제약 조건을 어떤 원래 식에 대입을 했을 때는
극대점, 극소점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1차 유효한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한 개의 유형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제약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방법은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최고점, 최저점 이런 거 찾을 때 1차 미분에서 0이 되게 된다. 그게 어떤 의미다? 한계다. 한계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효용,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이윤,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수입, 뭐 이런 것들로 쓰여질 수 있고 그 한계점, 최적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계적으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미분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합리적인 선택,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 한계가 필요하다. 한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게 마지널이다라는 거죠. 리밋이 한계 이렇게 해서 그냥 리밋이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마지널, 추가적인, 어디셔널 이런 의미에서의 한계입니다. 한자가 좀 다를 겁니다. 그 다음 원리는 뭐가 있나요? 아까 뭐 출산율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경제학자적인 생각으로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각 개별적인 어떤 경제 주체들 또는 우리의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 국가면 국민이겠죠. 지역 지방 자치 단체에 있다면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일 수도 있고요. 구민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장 체제 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총가져 가서 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뭔가 유인을 줘야 됩니다. 타자녀 그 정책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애기들 많이 넣으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얼만큼 지원해줄게. 새로 애들 넣으면 얼마 해줄게. 출산 비용을 깎아줄게. 교육 비용을 지원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기인했냐고요? 개별 주체들에게 유인을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경제 정책, 출산 장려 정책도 경제학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평가돼야 되고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인, 사람들에게 그냥 강제하는 거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상당히 결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인을 준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할 유인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경제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장 경제학 또는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틀로 기본 원리로 이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이면 소비자 효용 극대화, 생산자면 비용 극소화 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정부면은 공동체의 어떤 이득을 뭐 사회 소셜 웰페어라고 합니다. 소셜 웰페어 맥시마이제이션을 목표로 최적화 과정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모형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각각 개별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바람직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그룹별로의 주체들이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생산자 따로, 소비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과물, 가격이랑 얼마만큼을 배분할지, 각각이 가져갈지, 누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룰
또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상호작용이다. 그러면 그게 그런 어떤 거래, 결론적인 거래. 소비자는 이런 목표로 이런 활동으로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고 생산자는 이런 원칙을 두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과정이 일어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죠.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만 항상 일어나느냐? 아니죠. 경제활동의 마지막 부분은 상호작용과 결과입니다. 네. 생산자 소비자가 어디서 만나나요?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가 일어나죠. 우리 시장 이론 처음 할 때 또 한번 고민하게 되겠지만 시장이라는 곳은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고요.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 그걸 또 추상화하자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시장이죠. 그만큼 시장 이론이 중요하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 시장이죠. 그 상호작용에 대한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왔던 것, 시장 경제,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일어났던 과정들 생각해 보면 자유거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제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유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첫 번째 모토로 공동체의 목표로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규제 적게 하고 최대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표대로 결정해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노선에 서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어떤 시장 경제의 원칙대로 흘러간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메인스트림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믿음과 환상 또는 맹신 이런 게 좀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시장에 대한 분석 상당히 중요하다. 상호작용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결론 중요하다. 뭘로? 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시장, 그 시장이 때로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실패를 하죠. 시장이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냥 이론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인 균형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나타낸다. 이게 상당히 경제학에서 중요한 어떤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냉전 시절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다 망했기 때문에 요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 그 이유밖에 없어. 인간의 본능을 파괴하는 공산주의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자멸할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고 메인스트림 경제학자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제까지 봐왔던 현실을 생각하자면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시장의 모형으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한 가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같은 거는 이제 예측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결과물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와 공부와 그 역경을 같이 겪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제까지 많이 쌓여져 있어서 정말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외부 변수를 통해서 약간 그 어떤 문제점들이 약간 이제 그 고민들이 약간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얘기죠.
시장 경제가 쭉 이렇게 흘러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과 미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운이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그게 쌓이고 자본이 쌓여서 자산이 되고 그 자본으로 자본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격차 평균적인 소득 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게 국가나 사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국가도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잘 뭉쳐져야 되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근데 정치적으로도 양극화, 경제적으로도 양극화.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아주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등한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아직까지 정답을 찾은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부의 불평등의 해소 또는 해결에 대해서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역할이 어디서 대두가 됩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실패하고 있잖아. 그러면 정부가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민간 부분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입을 해가지고 좀 도와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호작용. 네, 소비자, 생산자, 저소득층, 고소득층,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공동체 통합에 대한 과정으로서의 역할 이것들로 인해서 정부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거대화되고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 어떤 복지 정책을 할 것인가? 그게 어떤 식으로 다른 대중들 또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에 연관돼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정부의 역할. 네. 이런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좀 대충 제가 다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우리 거시경제학이나 또 이제 경제학 어떤 서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GDP를 항상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GDP가 뭐냐? 각 국가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치죠. 1년 동안 얼마만한 경제 가치를 생산해냈냐? 시장에 거래되는 경제 가치들을 생산해냈냐? 이게 GDP입니다. 그 GDP가 뭘 평가하느냐? 한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죠. 경제적인 역량을 평가합니다. GDP 올라가면 네, 기쁘죠.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뭐냐? 각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노력했고 발전했고 생산량이 늘어났고 라는 거죠. 국가의 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GDP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네,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동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출산 장려도 해야 될 거고요. 자본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규제를 놓고 어떤 부분은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을 장려하고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선택들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뭐 개별적인 입장에서 아주 개별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발전 뭐가 중요하냐? 나 개인의 어떤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개별적으로 점점 노력하다 보면 그 전체적인 어떤 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개인들한테도 열심히 살 수 있는, 열심히 벌 수 있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거시 정책에 관한 건데요. 거시 정책은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 정부 수준의 어떤 관할하는 수준의 부분으로서 우리 거시 정책을 내는 재정부나 재정기획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하는 거 통화를 만들어내죠.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이자율도 관리하죠. 네, 그런 어떤 거시 정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경제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니다. 그거를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원리가 있다. 그 원리는 뭐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올라가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어떤 원리들은 다 거시 정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거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뭐 원래 맨큐라는 경제학자가 거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더 거시 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미시 경제 중에 국제 무역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미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 미시와 거시와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시적인 정책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뭐 정부의 역할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시 거시 경제학의 구분,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의 기본 원리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최적화라는 거, 그다음에 최적화 개별적인 경제 주체의 최적화 활동에 비례해서 그 상호작용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균형, 그러니까 최적화 균형.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방법론적인 방법에 있어서 모형화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결국은 실증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필시즘이라고 하는 계량화, 계량주의 뭐 이런 것들이 대두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약되는 거죠. 그 과정, 이제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요한 건 뭐였다? 한계, 마지너, 어디셔널, 추가적인 행복, 추가적인 유틸리티, 추가적인 비용 뭐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그 추가적인 비용들을 고려해서 1차 미분 또는 그 미분 값들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점이 결정된다 라는 부분을 한번 또 챕터가 지나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모형은 수학적인 어떤 아이디어에서 왔기 때문에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아주 쉽게 뭐 그런 거지,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에서 좀 이제 단어의 선택이나 설명이 좀 너무 기술적이었다, 테크니컬했다 이러면은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너무 불편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학기 지나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뭐 수학적인 것들을 많이 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사회과학이라는 사회과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형화 과정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제가 앞으로도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전에 우리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이고 자기의 의사결정을 최적화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맨날 어떻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소비의 어떤 현시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리뷰되는, 나타나는, 표현되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상품을 소비해 왔어. 왜 그렇게 했나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아주 많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 선택점을 찾아봤을 때 그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계량적인 관점으로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확률적으로 아주 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평균적으로 모아봤을 때는 합리적인 결정들을 다들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최적화, 균형. 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세 가지는 계량화, 뭐 임피리시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적화와 균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한 학기 내내 거쳐갈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깐 제가 앞에 요약을 했던 것처럼 최적화와 균형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뭐 교과서와 강의 노트를 통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읽을 거리를 읽어서 이런 맥락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구나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또 좀 더 재밌고 쉬운 방법으로 내용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 바람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다면 항상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